저는 30년 동안 이 농장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흙을 만지고 때가 되면 피고 지는 복숭아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제 손과 허리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며느리가 될 여자와 함께 나타나 농장을 팔아 결혼 자금을 대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허락 없이 수십 명을 농장에 불러와 나무를 부수고 복숭아를 마구 따가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농장은 우리 거잖아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농장 절대 그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평생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통쾌한 반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북 영동의 새벽 5시 정혜수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10만 평 복숭아 과수원이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죠. 67세의 나이에도 혜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자. 혜순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서니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숭아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혜순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병충해는 없는지, 가지는 잘 자라고 있는지. 이 나무들은 혜순의 자식 같은 존재였죠. 아니, 어쩌면 진짜 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혜순이 이 농장을 시작한 건 37살 때였습니다. 남편 상철과 함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왔죠. 처음엔 3,000평으로 시작했지만 부부의 노력으로 지금의 규모까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상철이 트랙터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혜순아, 준혁이 잘 키워. 농장도 잘 지키고. 그것이 상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혜순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죠. 새벽부터 밤까지 농장에서 일했고 아들 준혁의 학비를 대기 위해 주말에는 장터에서 복숭아를 직접 팔기도 했습니다. 준혁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온 마을이 축하해 주었죠. 영동에서 서울대 간 학생이 몇 년 만이냐며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혜순은 그날 밤 상철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해냈어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준혁은 서울의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내려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뜸해졌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혜순은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젊은이가 서울에서 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요. 농장 일은 혼자 하기에 벅찼지만 혜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 농장의 최덕구가 가끔 도와주었죠. 덕구는 혜순과 같은 나이에 역시 혼자 사는 농부였습니다. 혜순 씨, 너무 무리하지 마셔. 나이도 있는데 혼자 이 넓은 농장을 어떻게 다 관리해요? 괜찮아요, 덕구 씨. 아직 힘은 있어요. 그리고 이 농장은 우리 준혁이한테 물려줄 거예요. 혜순의 복숭아는 영동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해서 서울 백화점에서도 찾는 명품이었죠. 매년 수확철이면 상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작년 수확철의 일이 생생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복숭아를 따고 선별하고 포장했죠.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마을 아주머니들을 일당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전화를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혜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결혼 소식일까 기대했죠. 준혁도 이제 38살 결혼할 때가 지났으니까요. 주말에 준혁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가 아니었죠. 긴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유진이야. 우리 결혼하려고. 오유진은 도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하이힐, 농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유진입니다. 와, 농장이 정말 크네요.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일 것 같아요. 첫 만남부터 혜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유진의 눈빛에는 복숭아 농장을 바라보는 따뜻함보다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하며 유진은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혜순이 차린 시골 밥상을 이리저리 찍으며 컨셉 대박이라고 중얼거렸죠. 유진 씨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저요? 인플루언서 준비 중이에요. 팔로워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곧 10만 갈 것 같아요. 혜수는 인플루언서가 뭔지 팔로워가 뭔지 잘 몰랐지만 대충 인터넷으로 유명해지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그러니까요. 준혁 오빠가 너무 시골스러워서 제가 많이 다듬어야 해요. 그 말에 준혁은 웃었지만 혜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흙을 만지며 살아온 자신과 아들을 시골스럽다고 표현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죠. 밤이 되어 준혁과 단둘이 있을 때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엄마,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조금 도시적이긴 해도 마음은 따뜻해. 그래,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지. 하지만 혜순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이 결혼이 준혁에게 그리고 이 농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유진은 자주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가져왔죠. 혜순이 일하는 모습, 복숭아 나무, 시골 풍경을 끊임없이 촬영했습니다. 어머니, 자연스럽게 일하세요. 제가 영상 찍을게요. 요즘 시골 감성이 대세거든요. 혜수는 불편했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진은 혜순의 일하는 모습을 찍으며 계속 요구했죠. 어머니, 좀 더 구부려서 일해주세요. 그래야 고생하는 느낌이 나요. 어머니, 복숭아 좀 더 앞쪽으로 들어보세요. 어머니, 복숭아를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걸어가세요. 어느 날 유진이 준혁과 함께 와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드레스가 있는데 2천만 원이에요. 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면 복숭아 한 철 수익의 절반이었죠. 그렇게 비싼 드레스가 꼭 필요한가요? 좀 더 실속 있는 걸로. 유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제 친구들 다 그 정도는 입었어요. 준혁 오빠 체면도 있고요. 체면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한 번뿐인데 좋은 거 해주자. 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유진의 편이 된 것 같았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유진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예물은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세트여야 했고 혼수 가구는 모두 수입품이어야 했습니다. 신혼집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원했죠. 어머니가 복숭아 농장 팔면 다 해결되잖아요. 어차피 준혁 오빠는 농사 안 지을 거예요. 그 말에 혜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농장은 절대 못 팔아요. 준혁이 아버지와 함께 일군 곳이에요.
유진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결혼식은 서울의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혜수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결혼 비용으로 썼죠. 식장에서 유진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시골 농장 물려받는데 개발하면 대박일 거래. 복숭아 체험 농장 만든다던데. 인스타 감성으로 꾸미면 서울 사람들 엄청 갈 거야. 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농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짐작이 갔죠. 결혼 후 유진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농장에 내려와서는 이것저것 간섭했죠. 어머니, 농장 입구를 예쁘게 꾸며야 해요. 포토존도 만들고요. 농사일이 바쁜데 그런 걸 언제. 어머니는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체험 관광이 대세라니까요. 유진은 준혁을 통해 계속 압박했습니다. 준혁은 전화할 때마다 유진의 말을 전했죠. 엄마, 유진이가 그러는데 농장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 어때? 수익도 더 늘 거야. 준혁아, 농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복숭아는 정성이 필요해.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 유진이도 도와주려는 거잖아. 봄이 되자 유진은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복숭아 꽃이 만개한 시기에 자신의 팔로워들을 대거 데리고 왔죠. 어머니, 오늘 제 팔로워들이랑 꽃놀이 하면서 사진 좀 찍고 갈 거예요. 20명 넘는 젊은이들이 농장으로 몰려왔습니다. 혜순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조심해야 해요. 알았어요, 어머니.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나무를 흔들고 가지를 꺾었습니다. 혜순이 말렸지만 유진은 오히려 화를 냈죠. 어머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꽃 좀 떨어진다고 농장이 망하나요? 그날 이후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가꾼 농장이 며느리의 놀이터가 되어가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여름이 되어 복숭아가 익어갈 무렵 유진은 또 다른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수학철에 복숭아 따기 체험 행사를 열어요. 서울에서 관광버스로 사람들 모집했어요.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준혁 오빠가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이 농장도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혜수는 분노했지만 준혁에게 전화하니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다 계획 세워놨어. 수익도 늘고 농장도 유명해질 거야. 준혁아, 복숭아는 전문가가 따야 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니? 엄마 걱정하지 마요. 다 잘 될 거야. 혜수는 옆 농장 덕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덕구 씨, 우리 며느리가 농장을 놀이터로 만들려고 해요. 혜순 씨도 참 힘드시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농사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30년 동안 일군 농장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덕구는 위로했지만 혜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성화에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죠. 수학철이 다가오자 유진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농장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체험 프로그램 안내판을 세웠죠. 혜순이 정성껏 가꾼 농장이 하루아침에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복숭아가 가장 탐스럽게 익어가는 시기가 왔습니다. 혜수는 새벽부터 농장을 돌며 복숭아 상태를 확인했죠. 올해도 작황이 좋았습니다. 당도도 높고 크기도 균일해서 백화점 납품 특품이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말 아침 관광버스 세대가 농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죠. 유진이 확성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영동 최고의 복숭아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직접 따서 맛보고 가져가실 수 있어요. 혜수는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죠. 게다가 유진이 나눠주는 바구니를 보니 각자 10kg씩 가져갈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들 체험비 5만 원씩 냈어요. 수익 좋을 거예요. 5만 원에 10kg를 가져간다고? 그건 원가도 안 돼.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농장으로 흩어졌습니다. 혜순이 막으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체험객들은 복숭아를 가리지 않고 땄습니다. 익은 것, 안 익은 것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따서 바구니에 담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흔들어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숭아가 상해요. 혜순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혜순을 이상하게 쳐다봤죠. 아줌마 누구세요? 우리 돈 내고 왔는데 왜 간섭이에요? 유진이 다가와 혜순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아니야. 30년 동안 가꾼 농장을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 그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죠.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내려와요. 나무가 부러져요. 혜순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령 20년 된 복숭아 나무에 큰 가지가 꺾여 있었죠. 그 나무는 혜순이 가장 아끼는 나무였습니다. 남편 상철과 함께 심은 첫 번째 나무였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혜순은 유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 어머니, 오버하지 마세요. 나무 하나 부러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무 하나? 이건 나무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하지만 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체험객들에게 더 많은 이벤트를 안내했죠. 자, 이제 복숭아 먹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먹는 분께 상품을 드려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복숭아를 마구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버리고 다시 새 것을 따는 사람들도 있었죠. 땅바닥에는 버려진 복숭아가 널브러졌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했죠. 준혁아, 지금 당장 와. 농장이 엉망이 되고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데려온 사람들이 농장을 다 망치고 있어. 빨리 와. 엄마, 진정해요. 유진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요. 준혁의 미지근한 반응에 혜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죠.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체험객 중 일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진이 준비한 것이었죠. 복숭아 막걸리예요. 분위기 내시라고 준비했어요. 취한 사람들은 더욱 난동을 부렸습니다. 복숭아를 서로에게 던지며 장난을 쳤고 나무 사이에서 술판을 벌였죠. 그때 한 남자가 트랙터에 올라갔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했죠. 거기서 내려와요. 위험해요. 혜순이 뛰어갔지만 남자는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트랙터를 몰자 농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쿵! 트랙터가 복숭아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나무 세 그루가 쓰러졌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상철 씨, 혜수는 10년 전 트랙터 사고로 죽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혜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옆 농장의 덕구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혜순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덕구 씨,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 좀 내보내주세요. 덕구가 나서서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체험을 중단시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사람들이 떠난 후 농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부러진 나무들, 짓밟힌 복숭아, 어지러진 농기구들. 30년 동안 가꾼 농장이 하루 만에 폐허가 된 것 같았죠. 저녁,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농장을 둘러본 준혁도 놀란 표정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내가 한 짓이야. 이제 만족하니? 유진이 반박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다 농장 홍보하려고 한 건데. 홍보? 이게 홍보야? 파괴지.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중재하려 했지만 혜순은 단호했죠. 준혁아, 엄마가 분명히 말할게. 유진이가 한 번 더 농장에 손 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 그리고 너도 정신 차려. 네 아내 편만 들 거면 차라리 연을 끊자. 혜수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준혁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죠. 그날 밤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농장도 자신의 인생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자신은 혼자였으니까요. 체험 행사 참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묵묵히 농장을 복구하는 데 전념했죠. 부러진 나무들을 정리하고 떨어진 복숭아들을 수거했습니다. 덕구가 매일 와서 도와주었지만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혜순 씨, 올해 수확량 절반은 날아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백화점 납품 계약도 못 지킬 것 같아요. 혜순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죠.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혜순 씨, 농장 팔 생각 있어요? 어떤 개발업자가 물어보던데. 무슨 소리예요? 전 판 적 없는데요. 그래요? 며느님이 연락처 줬다고 하던데. 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이 자신 몰래 농장을 팔려고 했다니. 급히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갔죠. 서류함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등기권리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복숭아 테마파크 사업 계획서라고 적힌 문서였죠. 유진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농장을 완전히 개조해서 카페, 펜션, 체험장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투자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준혁의 이름도 있다는 것이었죠. 준혁이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혜수는 즉시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지금 당장 내려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테마파크 사업 계획서, 이게 뭐니?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죠. 그게, 엄마, 들어봐요. 설명할게요. 내려와서 직접 얘기해. 다음 날, 준혁과 유진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화내실 거 없어요. 농장을 발전시키려는 거예요. 발전? 내 농장을 없애는 게 발전이야? 준혁이 나섰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농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유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서류였죠.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니 저희가 대출 알아봤어요. 10억은 나온대요. 이 농장을 담보로요. 혜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 농장을 담보로? 준혁 오빠 명의로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혜수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농장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니. 당장 취소해.
이건 사기야. 사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그 말에 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린다는 말처럼 들렸죠. 준혁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유진이는 그냥 뭐, 넌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준혁의 팔을 잡았죠. 오빠, 시골 노인네한테 뭘 그렇게 비위 맞추겠다고 쩔쩔매. 우리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잖아. 나 못 믿어? 시골 노인네. 혜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흙을 일구며 아들을 키운 자신을 그렇게 부르다니.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준혁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수는 계속 말했죠. 네 아버지가 이 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트랙터 사고로 죽으면서도 농장은 지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 얘기는 왜 또 30년이야.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 대학 보내려고, 너 먹이고 입히려고. 그런데 이게 보답이니?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희가 시킨 거 아니고. 혜수는 유진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맞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무슨 선택이요?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혜수는 두 사람을 내쫓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혁과 유진이 밖에서 기다렸지만 다시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혜수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정혜순입니다. 상철 씨 아내요. 아, 혜순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박 변호사는 남편 상철의 군대 동기였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던 사람이었죠. 변호사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농장 문제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혜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하게 들었죠. 일단 내일 제가 내려갈게요. 서류 다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죠. 혜순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농장은 혜순 씨 단독 명의니까 대출은 무효예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박 변호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농장을 마을 청년들의 협동조합에 넘기는 것이었죠. 협동조합이요? 네. 마을 청년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혜순 씨는 고문으로 남고요. 그러면 준혁이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혜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군 농장을 남에게 넘기는 것. 하지만 유진과 준혁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나았죠.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2일 후 혜수는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동에서 농사 짓는 젊은이들이었죠. 여러분, 내 농장을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싶어요. 같이 운영할 사람? 청년들은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10만 평 농장을 공동 운영할 기회였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아주머니? 그래. 대신 제대로 농사 지어야 해. 체험 관광 같은 건 안 돼. 당연하죠. 저희가 제대로 운영할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준혁과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유진이 소리쳤죠.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 농장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안 돼요. 이건 우리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은 완료되었고 농장은 협동조합 소유가 되었죠. 협동조합 설립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동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복숭아 농장이 청년들의 공동 소유가 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죠.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혜순 씨, 정말 대단한 결정이에요. 마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협동조합에 참여한 청년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30대 초반으로 부모님 농사를 돕다가 독립하려던 참이었죠. 그중 리더는 김진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혜순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장을 운영할게요. 진수야, 부담 갖지 마. 나도 계속 도울 거니까. 계약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혜순은 농장을 협동조합의 무상으로 양도하되 살아있는 동안 농장 내 집에서 거주하고 고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죠. 수익의 20%는 혜순이 받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발악했습니다. 변호사를 데려와 계약 무효를 주장했죠. 이건 치매 노인을 속인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하지만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혜순 씨는 정신이 아주 맑으십니다. 오히려 며느님이 무단으로 대출받은 게 문제죠. 그건 우리 준혁 오빠 권리예요. 아직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유진과 준혁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준혁아, 넌 농사에 관심도 없잖아. 서울에서 잘 살아. 농장은 정말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요. 가족? 넌 유진이 편만 들면서 날 가족으로 대했니?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속삭였죠.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어머님은 어차피 늙으면 요양원 가실 건데. 그 말이 혜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도 끊어졌죠. 당장 올라가. 다시는 오지 마. 준혁과 유진이 떠난 후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농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혜순은 30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죠. 복숭아는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따야 신선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청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유진이 데려온 체험객들과는 달랐죠. 진심으로 농사를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농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부러진 나무들도 새로 심고 정리도 깔끔하게 했죠. 청년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님, 올해 남은 복숭아라도 제대로 수확해요. 내년엔 더 좋은 작황 만들 거예요. 진수의 말에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있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덕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혜순 씨 들었어요? 유진이가 언론에 제보했대요. 무슨 제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서 재산 빼돌렸다고. 인터넷에 난리예요. 혜수는 황당했습니다.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유진의 팔로워들 사이에서는 혜순이 악독한 시어머니로 소문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해명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며칠 후 기자들이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유진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온 것이었죠. 할머니, 정말 며느리가 미워서 재산을 빼앗으신 건가요? 빼앗은 게 아니라 지킨 거예요. 혜수는 차분히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체험 행사로 농장이 망가진 일, 무단으로 대출받으려 한 일, 테마파크로 만들려 한 계획까지.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유진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혜수는 사업계획서와 대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증언했죠. 혜순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봤어요. 그 며느리가 농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기사는 다시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30년 농장 지킨 어머니, 며느리의 무분별한 사업에 맞서다라는 제목이었죠.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유진의 팔로워들도 등을 돌렸죠. 댓글에는 유진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유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엄마가 옳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이혼한다고 농장이 네 것이 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냥 엄마 다시 보고 싶어요.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전화를 끊고 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죠. 활기차고 희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혜순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죠. 어머님, 내일 비료 주문해야 하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유기농 인증받은 걸로 해. 비싸도 품질이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혜수는 행복했습니다. 농사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밤이 되어 혼자 있을 때 혜수는 남편 상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우리 농장이 이렇게라도 이어지는 게 맞죠? 사진 속 상철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혜순도 따라 웃었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수확을 마치고 농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죠. 청년들의 노력으로 예상보다 좋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백화점 납품도 재개되었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혜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수익금으로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선물? 무슨 선물? 제주도 여행이요. 일주일 정도 다녀오세요. 30년 동안 쉬지 못하셨잖아요. 혜수는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였다고 했죠. 어머님이 계속 농장만 지키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마음 편히 쉬세요. 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에게서는 받지 못한 배려를 남인 청년들에게서 받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혜수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신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혜수는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영동의 산속에서만 살았던 혜순에게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새로운 세계였죠. 숙소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처음으로 혼자 여행 왔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해봐야죠.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는 70살의 강미자였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퇴직하고 제주에 내려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했죠. 저도 65살에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혜수는 미자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통했죠. 저도 사실 농장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혜수는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생각했지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는 몰랐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혜수는 올레길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을. 미자처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죠. 미자 씨, 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기 어려운가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요.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영동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그런데 넷째 날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주도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진수 씨가 알려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랑 완전히 끝났어요. 이혼 서류도 제출했고요. 그래, 너도 힘들겠구나. 엄마가 더 힘드셨잖아요. 30년 농장을 지키는데 제가 방해만 했어요. 혜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죠. 준혁아, 시간을 좀 두자.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오는 시련과 나가는 아픔의 반복. 제주에서 돌아온 혜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농장 한쪽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면 어떨까? 게스트하우스요? 농촌 체험이 아니라 진짜 쉼을 주는 공간. 조용히 머물다 가는 곳. 청년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유진이 계획한 시끄러운 테마파크와는 달리 조용한 힐링 공간이라면 농장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았죠. 어머님이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그래. 내 새로운 도전이야. 청년들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은 마을 목수가, 인테리어는 진수의 여자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죠. 2달 후 작은 통나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방 3개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복숭아 나무가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죠. 혜순의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입소문으로 손님들이 찾아왔죠. 주로 도시에서 지친 중년들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왔다고 했죠. 여기 너무 평화로워요. 복숭아꽃 향기에 마음이 편해져요. 혜수는 손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공감을 해주었죠. 저도 혼자 살아왔어요. 힘들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찾게 돼요. 손님들은 혜순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30년 홀로 농장을 지킨 여자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덕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혜순 씨, 완전히 달라졌네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새 시작이라니 대단해요. 혜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67살의 새 시작. 늦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작이었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순의 쉼터는 조용한 명소가 되었죠. 예약이 2달 뒤까지 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혜순은 매일 아침 손님들과 함께 산책하며 복숭아 농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이었죠. 수염이 덥수룩하고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으로 왔어요. 예약하고 왔어요. 혜수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짐 풀고 쉬어. 준혁은 일주일 동안 머물며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복숭아 나무를 가꾸고 잡초를 뽑았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준혁 씨, 농사에 재능이 있네요. 진수가 칭찬했습니다. 준혁은 쑥스럽게 웃었죠.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저녁이면 준혁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가 시작되었죠.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와는 대화를 많이 못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혜수는 상철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만남, 결혼, 농장을 시작하던 날들. 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어. 항상 우리 준혁이가 자랑스럽다고 했지.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 같아요.
아니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닷새째 되는 날 준혁이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도 그만뒀어요. 뭐? 유진이와 이혼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준혁은 서울 생활에 지쳤다고 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의미 없는 경쟁에 시달리는 게 힘들었다고. 엄마, 저도 농사 배우고 싶어요. 늦었지만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혜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농사는 힘들어.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고 몸도 고되고.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느꼈어요.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때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준혁이 형도 협동조합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젊은 일손이 더 필요하거든요. 혜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죠. 청년들이 받아준다면야. 청년들은 환영했습니다. 준혁이 IT 전공을 살려 온라인 판매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거든요. 스마트팜 기술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혁은 협동조합의 8번째 멤버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의 재산도 무단으로 담보 잡으려다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덕구가 혀를 찼습니다. 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죠. 봄이 오고 복숭아 꽃이 만개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농장은 평화로웠죠. 청년들과 준혁이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꽃도 더 풍성했습니다. 어느 날 혜수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2번째 게스트하우스를 열려고 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준혁이 물었죠. 엄마, 제주도요? 그래. 거기서 만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1년의 반은 여기, 반은 제주에서 지낼 거야. 청년들은 아쉬워했지만 혜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어머님 멋지세요. 우리가 농장은 잘 지킬게요. 준혁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너도 네 길을 찾았잖아. 엄마 덕분이에요. 혜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1년 만에 화해였죠.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잔치였지만 정이 넘쳤죠. 혜순 씨,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가끔 복숭아 보내드릴게요. 이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혜순 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혜순은 눈물이 났죠. 평생 일만 하느라 몰랐던 이웃들의 정을 이제야 느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순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제주로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준혁이 배웅했죠.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농장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비행기에 오른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동의 산들이 멀어져 갔죠. 30년을 보낸 곳을 떠나는 게 시원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설렜습니다. 67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 누구는 늦었다고 하겠지만 혜순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였죠.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미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혜순 씨,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미자 언니,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동업자이자 친구로서의 시작이었죠. 1년 후 제주도의 혜순과 미자의 쉼터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죠. 인생 경험이 풍부한 두 사람의 따뜻한 환대와 진솔한 대화가 손님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수는 미자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혜순 씨,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죠. 그때 준혁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화면에는 만개한 복숭아 꽃이 가득했죠. 엄마, 올해 꽃이 정말 대단해요. 역대 최고예요. 준혁의 얼굴은 까맣게 탔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진수가 손을 흔들었죠. 어머님, 준혁이 형이 정말 열심히 해요. 이제 완전 농사꾼이에요.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고생이 많구나. 건강 조심하고. 엄마도요. 다음 달에 제주로 놀러 갈게요. 통화를 끝내고 혜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많이 지쳐 보였죠. 안녕하세요. 며칠 쉬고 싶어서 왔어요. 혜수는 손님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손님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죠. 며느리가 시댁 재산만 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평생 모은 건데. 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장을 지킨 일, 협동조합을 만든 일, 그리고 새 출발을 한 일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아들도 철이 들었고 저도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손님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나이가 뭐 그리 많나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며칠 후 손님은 환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결심을 했다며 고마워했죠. 혜순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겠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혜순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한 달 후 준혁이 약속대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 수줍은 미소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수진이에요. 협동조합에서 만났어요. 수진은 농업 전문가였습니다. 귀농한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준혁을 만났다고 했죠.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준혁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혜수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박하고 진실된 사람 같았죠. 잘 왔어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준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며 준혁이 농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올해 복숭아 작황이 역대 최고예요. 협동조합 수익도 많이 났어요. 다행이네. 엄마 목도 통장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선물이에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너무 작지만 봉투 안에는 항공권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 티켓이었죠. 미자이모 것도 있어요. 두 분이 함께 다녀오세요. 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지다니. 준혁아, 엄마가 저한테 준 건 농장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진짜 삶이 뭔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날 밤 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68살. 내 인생 최고의 해.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친구를 얻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 가을 혜수는 영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숭아 수확철이었죠. 농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준혁이 온라인 판매를 관리하고 있었죠. 어머님, 돌아오셨어요. 혜순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청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혜수는 이들이 진짜 가족 같았죠.
수확을 마친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협동조합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덕구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혜순 씨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 마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혜순 씨를 위하여,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혜순은 둘러보았죠. 준혁과 수진, 청년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혜순은 복숭아 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나무들이 아름다웠죠. 상철 씨 봤어요? 우리 농장이 이렇게 됐어요. 준혁이도 제자리를 찾았고요. 바람이 불어 복숭아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상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7살에 시작한 새 인생. 이제 6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제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미자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죠. 인생 이막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꿈꾸는 시니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복숭아 꽃은 봄에만 피지만 인생의 꽃은 언제든 필 수 있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혜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복숭아 향기 가득한 영동과 파도 소리 아름다운 제주를 오가며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